반갑습니다. 저희도 뭐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현황이나 이런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한번 자율주행과 관련된 요즘에 여러 이슈도 많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초기 일을 2007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주차에 쓰이는 서라운드 뷰 시스템이라고 카메라 4개 합성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그때 만들었고 지금 뭐 완성차 업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술 자체가 처음에는 주차를 보조하는 하나의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자율주행에 아주 중요한 기술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기술들을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카메라 영상을 단순히 이쁘게 보여주고 또 많이 보여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안전과 관련돼 있는 영역으로 지금 발전돼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사업들을 한 10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자동차에 카메라를 했던 것 같고 2017년에 그 회사를 매각을 하고 스프링 클라우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뭐 저희 투자사는 뭐 만두에서부터 또 산업은행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 가지고 완성차들이 바라보는 뷰가 또 있겠고요. 또 스타트업들이 바라보는 뷰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국내에 있는 OEM이나 해외 OEM들 완성차 업체들이나 이런 뭐 자율주행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ADAS라고 하는 안전 시스템과 관련된 개발을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죠. 지금 보이는 장표처럼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긴 하나 실제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 어떤 퍼셉션 스택이나 또 센서와 인터페이스 또 그 어떤 인식된 결과를 통해서 제어하는 그 시스템까지 연계시키는 내용들은 대부분 솔루션 파트너가 존재를 합니다. 이 솔루션과 관련돼 있는 그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발전해 왔는데 여전히 이 시장은 엔비디아나 모빌아이 같은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 또 도전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게 발전돼 나갈지 고민들이 많은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OEM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아르고 AI 같은 경우도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만들었지만 결국 폭스바겐의 방향은 보시랑 하는 걸로 결정됐거든요. 그 내용만 보더라도 앞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갈지를 좀 정확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자율주행 기업들은 원래는 이제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죠. 누구의 의견에 따르면 그러냐면 이제 앨런 머스크의 이야기에 따르면 2021년에 완전 자율주행이 됐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레이더를 쓰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율주행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여러 가능성도 있지만 또 도전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나스닥에 상장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인데 상장하고 나서 밸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준 아주 극명한 예들입니다. 특히 라이더 업체들이 얼마나 주가가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스택을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오로라 같은 업체들이 OEM에 투자도 받고 많이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정확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제 회사의 가치적인 측면이나 또 투자를 새로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자율주행이다라는 테마로 상장된 업체들도 있고요. 관련된 업체들도 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 이 업체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메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 많은 기업들 저희를 포함해서 상장을 해서 더 좋은 기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한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벨 단계들과 관련돼서는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혁신을 해보자 뭐 이렇게 시작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더 논리적으로 2035년 정도를 저희가 레벨 4단계나 5단계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빨리 하자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27년에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좀 더 현실적으로
30년 이후에나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로봇택시를 도심에 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 도심의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진보도 있겠지만 아직 규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ADAS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술의 레벨 2 단계에 있는 차가 전체 차량 대수의 5%도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ADAS라는 제품은 훨씬 더 발전돼야 되고 인텔이 모빌아이가 상장되고 나서도 훨씬 더 많은 어떤 차들이 카메라 시스템이나 레이더 시스템 또 그 이상의 제품들이 많이 장착이 돼야 되고요. 또 이 기술 또한 계속 고도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율주행 레벨에 뭐 예를 들면 2단계 정도 되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이렇게 해보면 대략 한 1분에서 3분 사이에 다시 핸들을 잡아달라 이런 경고 메시지들이 뜨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어떤 그 기술들이라는 게 차선을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차선을 정확하게 정말 100%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고 아직 2단계에서부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요. 그러면 카메라와 라이다가 같이 결합돼서 차선을 좀 더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은 없겠는가 그런 것도 많이 연구가 지금 되고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술에서는 결국 이제 자율주행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느냐 또 어느 정도까지 자율주행이 개발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뒷장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원래 저희가 인공지능을 저도 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했지만 우리 사람이 이제 운전하는 모든 어떤 그 메커니즘을 인공지능으로 대신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들 연구했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모델 3 같은 경우 또 S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10개 정도 붙어 있고 최근에 진리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에 하고 있는 모빌아이 시스템은 카메라 12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다중의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뭐 여러 곳을 많이 본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카메라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카메라도 보상해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카메라가 인식된 공간에 대한 정보들을 차가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그게 저희가 목표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카메라들이 그런 거를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의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알 테니까 한번 참조를 그냥 해주시고요. 제가 이거는 쭉 한번 모아봤었어요. KPMG가 이제 분석을 하셔가지고 각 나라들의 자율주행의 어떤 그 기술 수준이나 단계들 이렇게 쭉 해왔었는데 현차가 모셔널 인수하면서부터 이제 자율주행을 좀 더 적극 구축하면서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으로도 들어오게 되고 여전히 지금도 이제 뭐 웨이모랄지 또 중국의 바이두랄지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이 리딩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지금까지 테슬라 차 타서 대략 한 제가 알기로 한 27분들이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아르고 AI 같이 엄청난 많은 투자를 했지만 저도 그거 보니까 정말 많은 차들을 개조를 해서 자율주행하는 파일럿 서비스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 캐시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그분들을 딱 폐업하고 나자마자 좀 전에 우리 노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많은 기업에서 그 사람들 데려가기 위해서 막 링키드인에 포스팅하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택시를 정말 많이들 해오셨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크루즈가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GM에서는 크루즈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크루즈가 오리진이라고 하는 셔틀 타입의 어떤 차도 있고 또 플랫폼도 잘 만들어서 퀄컴이랑 잘 만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오토엑스나 포니 AI 또 뭐 다른 바이두 같은 업체들이 로봇택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스케일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의 로봇택시 다 합해야 100대도 안 되지만 중국에는 한 업체가 1,500대씩 로봇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가틱이라는 업체를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 기업에서 하시다가 미국에 가서 자율주행을 만들었고 정말 대단한 성과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술적으로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테일한 기술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그 B2B 서비스에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송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많은데 특히 이제 주목할 거는 이제 이수주라고 하는 일본 트럭 회사가
이 회사를 위해서 자율주행 전용차를 만들고 있다는 것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크루즈는 이제 슈퍼 크루즈, 울트라 크루즈라고 하는 제어기를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고 앞으로는 칩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방향으로 앞으로 뭐 가는 거지만 물론 카메라에 의존적이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튼튼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두바이에 300대 정도 차를 보내서 두바이 전체의 맵을 만들고 그게 자율주행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을 크루즈가 하고 있습니다. MB, 메르세데스 벤츠도 이제 레벨 3를 만들어서 히어랑 맵을 만드는 업체랑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뭐 원래 이제 벤츠 자체가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을 굉장히 대단하게 잘 개발한 업체고 발레 파킹이라고 하는 자율주행을 보시랑 만들어서 실시에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레벨 3와 관련된 차들을 지금 준비해서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고 S 클래스에 이렇게 구독형 서비스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레벨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처음에 자율주행하는 스타트업들이 이런 꿈을 꾼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자율주행 기술이 잘 개발되면 예를 들면 뭐 완성차 업체에 이런 차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완성차 업체에서 차를 만들어서 전용차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 것 같은데 바이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아폴로라고 하는 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완성차 업체에서 차를 만들어서 로보택시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혁신적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환경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워낙 이게 또 세이프티와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도전을 해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뉴런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월마트랑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과 관련돼서 에어백을 저렇게 붙이면서 일반 도로에 다닐 때 이 차가 다니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재미있긴 하지만 외부에 에어백을 붙여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걸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렇게 붙이면 센스가 감지를 못하겠죠, 그죠? 에어백 때문에 뭐 이런 걸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저희도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웨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강인 제어라는 거를 공부했을 때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테스트셋 그러니까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학습되어 있는 환경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차가 가보지 않은 환경도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내니까 훨씬 자율주행차가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임시운행 허가라는 걸 통해서 자율주행을 이게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상용화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기존에 있는 차를 개조해서 자율주행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모빌리티를 가지고 배송이든 셔틀이든 또 뭐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는 모빌리티를 만드는 건데 훨씬 뭐 지금보다도 더 많이 이제 육성이 돼야 되고 활용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인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시범 운영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테스트뿐만 아니라 유상 운송과 같은 사업 모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유효성 같은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데 좀 문제는 예를 들면 뭐 로보택시의 택시 운행 승차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싸야 되느냐 비싸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율주행 업계는 이 차 한 대 만드는데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니까 좀 뭐 한 번 탈 때 상당히 많은 요금을 받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용화 지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기반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성하면 자율주행차들이 더 많이 다니고 또 많이 또 경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이곳에서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어떤 대중교통 서비스랄지 또는 자율주행차만 가질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한다거나 또 교통 신호와의 연계, 또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좀 한번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개발을 해보면 보통 개발에 36개월에서 48개월 말때 한 60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한 번 양산에 적용이 되고 나면 그 양산에 적용된 업체는 굉장히 그 수익성도 그렇고 또 기술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지만 이 양산이라는 걸 못하게 되면 계속 개발만 해야 되고 캐시가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도 이 개발 기간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스타트업들도 자동차가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좀 알고 또 기술 개발해야 되고 이게 좀 미스매치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체적으로 뭐 차를 내가 만들겠다 하면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이걸 납품해야 되면 경쟁사가 있고 경쟁사가 지금 어느 정도 앞에 가 있는지 또 그 회사는 지금 어느 정도의 기능에 어느 정도의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 아무리 개발해도 양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인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이런데 실제 부품은 메이저 업체들이 다들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하고 있고 라이트. 저는 오전에 독일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한 50조 하는 업체랑 이렇게 만나보면 저도 몰랐는데 이미 다 자동차 부품을 다 개발하고 있어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걸. 오픈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 실제 완성차 업체들이 그 회사의 부품을 살지 아니면 스타트업에 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이제 해외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업체의 이런 랜드스케이프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들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어떤 플랫폼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어야 차에 구동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네 바퀴가 자율자재로 움직이면 좋죠. 플랫폼이 이렇게 자율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360도를 회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차가 있으면 자율주행하기에 좋습니다. 조향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차는 보통 이제 앞바퀴 굴림 방식이나 뒷바퀴 굴림 또 뭐 사륜차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개발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완성차 큰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이런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스타트업이 많이 육성이 되려면 이 모빌리티 플랫폼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해외에는 성공 사례, 이게 성공 사례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죽스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아마존이 인수했지 않습니까? 1조 3천억인가 이렇게 인수했는데 저 차 하나만 딱 만들었거든요. 저 차가 셔틀처럼 생긴 저 차 하나를 만드는데 아마존이 그 정도 가격에 저 회사를 이제 매입을 했던 거였고 옆에 있는 건 이제 네올릭스라고 하는 중국 회사인데 저건 이제 배송하는 겁니다. 약간 뭐 밴딩 머신처럼 거기 안에 뭐 음료도 넣고 이렇게 해서 대학 캠퍼스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1,500대 정도 저기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런 어떤 차들을 보시면 저 밑에 베이스 플랫폼 그 구동체와 관련된 부분에 기술력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실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AD 스택이라고 해서 이제 인지 판단 제어 뭐 이런 예측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능을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는 확실한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GPU 기반으로 어떤 인베디드 어떻게 보면 PC 환경, 워크스테이션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완성차는 칩을 기반으로 솔루션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는 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있는데 이미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에는 이미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도 많고 뭐 예를 들면 저희도 파트너를 하고 있는 이노비즈 같은 회사들은 이미 폭스바겐에서 4조 원 정도 수주를 받아서 이렇게 크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뮬레이션이나 기술 기능 검증과 관련된 것들도 자율주행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플립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율주행차 자체로는 레벨 5가 되기 어렵다. 인프라나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슈퍼바이즈된 시스템 없이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 같이 연계가 돼야 정말로 드라이버레스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그림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자율주행의 첫 번째 단계 또 레벨 1, 2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시작됐던 게 2006년 정도에 PLK라는 업체가 그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을 달았을 때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때 소비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차선 이탈이 안 했는데도 뭐 경보가 오알람도 생긴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1년쯤에 이제 차선 이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를 가지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인식하는 것도 좀 됐으면 좋겠다. 완성차 업체에서 요구사항이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 국내에 있는 티어 1 업체랑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 알고리즘 벤치마킹을 했었어요. 여기 뭐 투자사도 계시고 기술 개발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인식과 관련된 기술만 26년째 개발해 보고 있는데요. 이 분야는 오로와 나싱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잘한다는 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완성차 업체에서는 양산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경진대회가 있어서 우리가 경진대회에서 1등 먹었다 이러면 이제 그게 인식률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모비라이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과 저희가 국내에서 저희가 대학교 제가 이전에 있던 회사 이렇게 개발해서 비교 평가를 이렇게 해봤는데 인식률의 차이가 0.6%였습니다. 그래서 양산할 만하다 이 기술 정도면.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완성차 업체에서 우리 미국에도 자동차 판매할 거니까 미국 도로에서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테스트 안 해봤으니까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모비라이부터 양산을 먼저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모비라이 일단 양산에 들어가면 모비라이는 이미 양산에서 칩을 납품하는 대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후발 업체가 들어가려면 그 시스템보다 정말로 기능이 월등하게 뛰어나거나 가격이 월등하게 좋지 않으면 이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모비라이 카메라는 전 세계 완성차 업체의 시장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냐면은 거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모비라이를 지금 써가지고 카메라 기반으로 물체를 인식하고 하는 것을 누가 바꿀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 지금 보시면 저기 2023년에 초당 176조 연산이 가능한 칩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칩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떤 회사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정말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100만 원을 받아야 돼. 근데 모비라이가 50만 원에 납품할 수 있어. 그러면 완성차 업체가 이걸 정말 바꿀 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완성차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스타트업과 우리는 완성차랑 비즈니스 하기 싫어, 우리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좀 차이가 있어야 되고 투자도 다른 방향으로 좀 이끌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저희 그림에 보이는 이런 셔틀이나 이런 형태들을 완성차 업체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차 생산 대수가 많지가 않아요. 만들어야 적자가 되는 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만들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돼야 된다 싶고요. 뭐 복잡하게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라이다 개발하는 업체들이래요. 여러분들은 라이다라는 걸 뭐 새롭게 이 뭐 기술이냐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벨로다인이라는 업체가 아우스트리아라는 업체를, 중국 업체를 또 인수해서 시장에 또 진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라이다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우디나 또 많은 양산 업체에서 라이다를 붙여서 다양한 기능으로 씁니다. 뭐 라이다가 카메라를 대신한 물체 인식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차가 이렇게 수직으로 높낮이 조절하는 장치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 속도 방지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차가 확 달리는데 속도 방지턱이 있으면 차가 속도를 줄여주면 좋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도 라이다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레벨링을 체크하는. 이미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성차 업체에 이 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라이다의 해상도나 사양들이나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업체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대략 5분 남았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GM도 열심히 하고 있고 폭스바겐이 아르고 뭐 이렇게 부도 났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바겐은 호라이즌 로보틱스라고 하는 중국 칩 만드는 업체가 칩을 만들고 카리아드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쉬가 시스템을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ID 지금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 이런 걸 자율주행하겠다. 그래서 저는 GM이나 폭스바겐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열심히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중에 저도 이 업체랑 일을 해봤는데요. 이 나보야라는 업체가 상장을 했고 상장할 당시에 대략 한 7점 몇 유로 뭐 된 것 같은데 지금은 0.07유로입니까 이게 진짜 대략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이 이유를 자세히 공부도 해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 회사가 왜 이렇게 판매가 됐고 어떻게 수익 모델이 된지 자세히 잘 알고 있는데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좀 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에 스타트업이 매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저희는 오픈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요. 어떻게 하면 오픈된 소프트웨어 체계나 시스템 체계 또 모빌리티 체계의 자율주행 기술이 서바이브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역학관계들 소프트웨어 사이의 어떤 기능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 동영상을 잠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송하는 그 자율주행 모빌리티인데 소프트웨어에서부터 하드웨어까지를 저희가 단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표준 모델이고 저 바퀴를 하나의 표준 모델로 위에 있는 바디는 다양한 형태로 만드는 거. 뭐 완성차 업체들은 그걸 PBV라고 하는데 저는 서비스 오토라고 저희가 뭐 자동차 업체는 아니니까요. 비클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서비스 목적의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략 그 지게차를 없애는 지게차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실제적으로 저는 제가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할 때 지게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배송을 할 때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옮기려면 이 지게차가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자율주행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런 생활에 우리가 필요한 것부터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일이어서 저희 회사 소개하는 날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또 자율주행 업체들이 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바로 질의응답을 조금 가져볼 텐데요. 시간이 지금 2분 30초 정도 남아서 한 분, 두 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리고 차기란입니다.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인프라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말씀 중에도 언급하셨는데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 비용을 더 지불해야 일단 그걸 개발하는 회사는 예를 들어 수지가 맞는다. 그랬을 때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자율주행이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거에 비해서 어떠한 가치를 더 줄 수 있는지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그걸 자율주행을 썼을 때 좀 비용이나 이런 게 절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율주행 자체가 좀 더 코스트 이펙티브한 그런 것도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계속 노동 환경 자체가 좀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경직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제약에서 이제 안전 때문에 그렇죠? 실제 그 휴먼 드라이버가 했을 때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걸 자율주행이 대신해주는 그런 사고에 대한 안전으로부터 좀 더 자율주행이 좀 더 신뢰성을 가져서 도와주는 거, 생명을 보호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자율주행의 의미는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 규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생명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자율주행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쿼드벤처스 차재석입니다. 그 아까 라이다를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라이다가 그 양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많이 이제 스며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양 때문에 그 다른
센서, 카메라나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캔 통신을 사용하지만 라이다 같은 경우는 아직 이더넷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 최적화 등 그런 면에서 아직 라이다 양산이나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쪽으로 완전히 라이다가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스며들기 위해서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라이다 시장, 차량에서 라이다 시장의 전망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저도 엔지니어 관점에서 정확한 그 팩트는 좀 이렇게 질문 주신 거에 수정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카메라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양산에 그 4K 정도까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훨씬 더 데이터가 라이다보다 크고 인터페이스가 캔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걔들은 그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용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단지 카메라에 인식된 정보를 차량에 전달하고 뭘 할 때 차량 제어를 위해서 캔의 인터페이스를 쓰는 거고요. 라이다도 실제 양산된 제품은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다 채용이 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 양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양산이 늦어지고 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그렇지만 실제 양산에 적용되어 있는 라이다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우디나 이런 데 하고 있는 게 저채널입니다. 그러니까 화소수가, 해상도 자체가 부족하죠.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원래 라이다를 쓰면은 어떤 거 정보를 인식하기 위한 거냐면 거리의 정밀도를 카메라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 또 물체의 실루엣 3D 리컨스트럭션을 훨씬 더 좋게 하려고 하는데, 해상도가 낮으면 당연히 이게 물체가 사람인지 애인지 뭐 이거 분석하는데 좀 더 부족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되려면 최소한 16채널 이상의 라이다가 양산에 적용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어 있는 차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테스트 해보면 16채널도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 카메라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라이다의 기능을 쓰기에는 최소한 32채널 이상의 해상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맵이나 로컬라이제이션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언제쯤이냐? 제가 지금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라이다 업체를 보면 2024년이나 5년 정도 되면 굉장히 고해상도의 라이다가 완성차에 많이 적용되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이즈였거든요. 라이다는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라이다 기술에 지금 필요한 기술이고, 뭐 또 가격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돼서 사이즈도 작아지지만 가격도 낮아져야 되는데 2024년 5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도 굉장히 사이즈도 작고 그런 기술로 뛰어난 제품들이 시장에 실제 장착돼서 차에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